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천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앞쪽엔 신임 장관들, 뒤쪽엔 떠날 장관들이란 모습의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이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이전 정부의 강요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앞줄에는 새 정부의 강요들이, 그리고 뒷줄에는 곧 떠나갈 강요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향신문 5면입니다. 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국민의당 국회의원 총회에 앞서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씨의 이른바 이 특혜 채용과 관련된 증거 조작, 어디까지 파장이 튈지 국민의당이 앞날이 캄캄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당 국회 정상화 합의했습니다. 여야 사당 원내 대표들이 임시국회 개회와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뒤 서명한 합의문을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중앙일보 21면입니다. 신호등 앞에 그늘막 쳤더니 시민들 원두막에 온 듯 시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이제 그늘막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땀을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 참 아이디어 좋죠? 저런 것 좀 많이 설치해 놓으면 좋겠는데 각 지자체별로 또 이 구별로 예산이 다 다르겠죠. 부자 동네에만 저런 게 설치되는 건 아니겠죠. 예. 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8면입니다. 핸들 뜨거워 장갑 끼고 쓰레기통 녹아내린 살인더위다라고 하고 있네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무려 43.3도에 달하는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니 쓰레기통이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이 더위에 강하다는 선인장도 저렇게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인가 봅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10초 07 김구경 한국 육상 100m 새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9초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 10초대, 또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선 때 기록을 갖고 있는데 조금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저으면 저렇게 9초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다시 뜰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특검을 하자라고 물을 붓고 있죠. 그런데 저 물로 과연 저 비행기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윗선, 선거 당시 현수막, 누구라고 하고 있네요. 누굴까요?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머리 자르기, 국민의당 안철수도 알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좀 흉내를 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의혹 조작 파문인데요. 특검으로 저 성난, 황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무자비한 정권 최순실 구속되고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은 이 세월호 시국선을 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어서 세상이 바뀐 줄 알았지라는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요. 일부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전 국회의원,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녹취 조작 윗선 수사 위기에 국민의당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조작 당원, 당에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안철수에 연결되는 당 존립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미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와 관련해 파슨스에 함께 유학 간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유미 씨가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파악해달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리 사전에 이것이 조작된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먼저 이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던 안철수 전 대표.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3대 비리 아십니까? 입학 비리, 병력 비리,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취업 비리입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입장 표명 여부와 그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애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커지자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를 언급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증거 조작, 이 사건이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유미 씨가 어떻게 이걸 조작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하나의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저 채팅방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 시절 부하 직원에게 본인 아들 일자리를 부탁하고 그걸 알아서 처리해 준 사람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시켜 준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고위직 친인척도 넣어준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대충 맞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맞는 것 같아. 준용은 파슨스 입학만이 목적이었다. 지수준에 맞는 학교를 골랐어야지. 5급 공무원은 과잉 스펙이었다. 알아서 근 거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도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이유미 씨가 조작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저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있는 대화 상대자들이 모두 이유미 씨의 동생이거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조작을 한 거죠. 같은 이유미 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이 전화번호만 갖다가 네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짜고 치는 거였죠. 예. 저 문제가 흔히 이제 대선의 이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톡방을 통한 상하 좌우에 이런 토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분의 일정이었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일종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기에 결단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문준용 이 취업 문제가 결정적인 하나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대선 프레임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그런 하나의 홈런이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저 카톡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더 치밀하게 할 건 아니고 카톡으로만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과정에 보면 지금 이유미 씨가 있고 이유미 씨 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당시 수석 부단장이 있고 그리고 제일 그 추진 단장을 맡았던 게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용주 의원과 이제 김인원 수석 부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국민들이 봤었고 또 뭐 이용주 의원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하면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이유미 씨의 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련자가 개입이 돼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절차 예.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했다라는 예. 것은 어떤 식이든 뭐 변명이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렇게 특혜 의혹을 조작한 것은 이제 이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음성 녹취 파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친동생의 남자 친동생의 목소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거를 조작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왜 시켰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도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큰 건 한 건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요. 또 제보자가 이 씨의 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친구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증인 중에 파슨스 스쿨 출신이 있다라는 당원 이유미 씨 발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솔깃했고 증언을 확보해 오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자 이 이유미 씨가 친남동생을 시켜서 마치 파슨스 출신의 그 친구 문준용 씨를 아는 지인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이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유미 씨가 최초의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촉을 하다 보니 카톡방도 조작하게 되고 음성 녹음도 조작하게 됐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게 예. 이유미 씨가 이제 그 그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뭐 보낸 그 예.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예.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단독 범행인지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지 지금은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의당 주장은 그렇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 차원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일정 예. 부분 그 중대한 그 과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예.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명선거 그 추진단의 단장일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할 때도 보면 신빙성 확인을 위해서 예. 이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파슨스 졸업생 이 진술을 한 사람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그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어떤 경위로 믿었는지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예. 사건을 하려면 당사자는 최소한 만났어야 되겠죠. 예. 저렇게 얘기한 사람은. 뭐 이메일만 확인하고 저럴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예. 왜냐하면 5월 9일이 선거인데 5월 5일 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최고조로 예.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 문제나 이런 데 민감할 때 문유라라고 심지어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건을 맹공을 펼치고 예.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 추진 단장들은 단장이나 부단장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제보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통상의 절차고 이 사람들이 법조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예.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호남 라인하고 안철수 라인하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의 그 세력의 일정 부분 그 지위 계통이 조금 달리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 내지는 특히 이제 후보가 이거를 명확하게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을지 모르지만 예. 선대위원장들은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대위원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 국민의당도.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그렇게 쉽게 예. 판단했을까 의문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어서 좀 하나하나씩 좀 고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게 이제 일단 증거는 조작이 된 게 확실하니까요. 과연 이것을 이유미 씨가 처음에 먼저 제안을 한 건가? 이렇게 조작을 하자. 이렇게 좀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맹공을 퍼붓자라고 첫 제안을 한 사람이 이유미, 당원인 이유미 씨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당의 고위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심리 상담소라든지 과연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또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좋은 그런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이유미 씨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 또 캠프에서 여러 차례 일도 했고 청춘 콘서트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이자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관계가 되게 있는 걸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몰랐을 거라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하지만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몰랐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고 누가 먼저 그 문제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을 했으면 관련된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게 마땅하고요. 물론 당사자들이 관련해서 그 부분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관련된 뭐 얘기가 되는 것을 밀어놨다거나 그러면 지금 안 져도 되겠죠. 근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맹공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뭐 이 파장이 최종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발단 상황이 이유미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전 대표와 조작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의 관계는 대선 후보와 당원 관계를 넘어선다. 뭐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게 가르침을 주시던 학교 교수님이며 문제는 정치구나를 깨닫고 참여했던 청년공감 희망 콘서트의 강연자로서의 인연이 쌓인 이분의 출사표에 10여 년간 쌓아왔던 저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한 채 생애 가장 뜨거운 진심을 불살랐다라고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당에서는 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김미경 교수의 집안에서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녀 캠프 내에서도 유명했다. 당시 독자 행동으로 몇 번 문제를 일으켜 기억을 하고 있다. 캠프에 직함을 주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캠프 산하 기관인 2030 희망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정석 국장님, 이유미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 조작을 하고 그것을 윗선에다가 보고를 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봐서는 이제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 중에 그 문준용 씨가 다녔던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우리 직원 중에 파슨스 스쿨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 직원이 좀 문준용 씨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봐.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정확하게 좀 더 증거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좀 더 했겠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취재를 하고 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엑셀레이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유미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표현대로라면 아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성 지지자거든요. 그리고 5월 5일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그 당시에 이른바 여론조사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 기간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지지를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그럼 한번 이 판을 좀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건을 만들어내면 이거 한번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유미 씨가 그야말로 자신과 동생 또 뭐 카카오톡 아까 대화 같은 것도 지금 자신과 회사 그리고 또 이 아들의 전화번호 세대를 갖다 놓고 본인이 다 그 대화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과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지시 관련성 부분은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쨌거나 이유미 씨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하다. 예. 이것은 과거에 이른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작 사건이나 예. 네거티브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직접 이 당원이 관련된 직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 그것을 당해서 우리는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누구와 일부와 결탁해서 이용했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국민의당 이 사태의 심각성은 이 국민의당 당원, 이 열성 당원, 그냥 단순한 당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후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당원이 그걸 말 그대로 ABC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고 그것을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공적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그 발표를 바탕 삼아서 그 당시 국민의당이 거의 수십 건의 논평을 내면서 그야말로 이것을 부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향후에 뭐 상당한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이제 이 이유미 씨가 보니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제 창구 간담회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또 우수 이제 청년 창업인 벤처 창업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간담회도 가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 야망이나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따 치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직원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혹시 그러면 문준용 씨를 아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유미 씨가 돌아와서 직원을 불러놓고 당신 이유미 씨를 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문준용 씨를 아느냐? 예, 문준용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제가 파슨스 스쿨을 나왔지만 사실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이유미 씨는 그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가서 근데 잘 모른답니다. 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게 없나 봅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한 가장 상식적인 대화인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니야. 이걸 좀 어떻게 엮어봐. 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직원하고 짜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밝혀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유미 씨가 정치 욕망이 강하다고 해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본인 독자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인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가 예, 이건 뭐 검찰 조사 내용 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궁금해져서 예.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소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거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 당사자 이 경우에는 문준용 씨를 아는 사람들이 뭐 제보를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제보자를 내세워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지. 사실 이 제보자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녹취 파일 같은 걸 해가지고 당해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드물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이 그 제보를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느냐는 게 의문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이런 과정을 대선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대선 캠프에서. 사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후보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논외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걸 다 알 그 보고 라인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정치에 이제 좀 발을 들여놔서 이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조작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잘 본 경우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관계자 책임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해서 확답을 받아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데 뭐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이분이 정말 정치권에 그래도 발을 들여놓은 지 오래되거나 이런 분도 아니니까 정말 본인이 혼자 다 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주 의원이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떠오르신 분이기도 한데 조금 그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빙성 확인차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있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 음성 녹취 파일의 주인공을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파슨스 스쿨에서 쓰는 이메일 주소랑 같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이거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 스타답지 않은 너무나 허술한 확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책임하죠. 예. 왜냐하면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더더군다나 관련해서 이슈가 안 됐던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치부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토론회에서 문준영 씨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당사자, 더더군다나 그 경력이 검사였던 사람이 관련된 부분을 뭐 대충 메일 주소만 가지고 확인했고 관련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뭐 말장난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당사자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로 확실하지도 않았던 사항,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믿고 활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질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만약 당이 관여됐거나 본인이 사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발표하도록 했다라면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본인도 이제 이음에게 쏙갔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검찰이 좀 더 밝혀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거짓 가능성을 알고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국민의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 열성 당원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것인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여러 가지의 가설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열성적인 당원의 정치 욕망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본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조 변호사 말씀대로 대선의 핫 이슈 중에서 최고의 이슈인데요. 이 판에 따라서 오히려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기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캠프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런 제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쏟아지면 검증 작업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검증을 하나요?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공명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필터, 정수기입니다. 모든 것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걸러내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는 그야말로 검찰로 말하면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공명선거단입니다. 방패막이도 되고 우리 내부에서의 창도 만들고. 근데 여기에 더군다나 이용주라는 전직 검사, 그죠? 또 김민원이라는 전직 검사, 가운데는 김성호라는 전직 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검찰과 정치까지 모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몸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젊은 이준서와 젊은 이유미가 하기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선대위원장들 전체회에서 수차례 한번 걸렀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안 후보는 25일 날 직접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그 이전에 이런 개연성에 대한 여러 설이 나오거든요. 보통 선거판에서는 하루에 24시간 내에 숨소리마저도 모든 손발까지 달합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기능이 첨단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물타기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당의 총체적인 팬더멘탈, 체력을 드러낸, 한계를 드러낸 또 안 후보의 성급함을 드러낸 적어도 이 문제라 그러면 안 후보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간 중대한 사안이었다. 다만 이것을 안 후보가 알았다 안 알았다는 문제는 향후 검찰 수사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당에서의 이른바 검증 과정,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허술했다든가 아니면은 알고도 거짓임을 알고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묵인했다든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정원 기소실장으로 간 신현수 변호사 이분이 이제 우리 공명선거 감시단의 그 부단장으로 있었고요. 실제로 공명감시단 이끈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사안을 걸릴 때 상당히 치밀하고 대단히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번, 20번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파슨스 스쿨부터 녹취 과정까지, 녹음 과정까지 또 이것을 심지어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후에 터뜨리지 이렇게 터뜨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의원 40석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이 정도를 걸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시스템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 조사 밝혀질 거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책임론인데 안철수 전 후보가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이상돈 의원의 얘기입니다. 김대엽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다.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 책임은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얘기를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 인물도 그 지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철저히 규명돼 가지고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저는 특검을 마다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여된 그 문제가 명명백백하니 가려진 다음에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이걸 물타기 한다고 저희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체를 또 달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일부 보도.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책임론과 더불어서 이 특검을 하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뭘 잘했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느냐라는 게 이제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의 얘기고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든 이 지금 당이 존폐 위기에 모인 만큼 좀 활로를 탈출구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론 문제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유미 씨도 그렇고 다 안철수 전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준서 전 최고 사제도 보통 사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춘 콘서트를 계속 따라다니고 전국을 따라다닐 정도면은 이거는 그렇죠. 단순한 사제지간은 아니고 이유미 씨는 이미 2012년에 한번 민주당 여수 쪽에 후보로 경선에 한번 출마를 했던 적이 있고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또 출마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이미 상당 부분 발을 들여놓은 여수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의경 교수의 처가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국민의당 몫으로 공천을 받으면 그건 대단한 건데 어쨌든 뭐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경선을 했던 상대가 이용주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과 이유미 씨도 이미 안면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쨌건 1호 영입 대상으로 영입했던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 이번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어떤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예. 그 당의 공식 조직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라는 것은 어쨌건 당 전반에 그 당시에 뭐 일종의 당 대표, 당 총재 역할을 다 하는 게 후보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책임, 이것은 뭐 어떤 식이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봐서는 저는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당 자체의 존립 기반이 이번 일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미 호남, 국민의당의 뿌리였던 호남 쪽이 많이 막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게 정치적으로 향후에 어떤 이 정계 재편, 예. 국민의당의 분화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선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제 버스 동원엔 이제 의혹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일도 있었고 안철수 전 후보가 기치를 걸고 있는 그 새정치라고 하는 것과 이 배치되는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좀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갈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입장 표명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뭐 입장을 밝혀야죠. 근데 예. 저는 뭐 박지원 대표도 뭐 대표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왜냐하면 몰랐더라도 만약에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얘기를 보면 참 정치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공격할 때는 마음껏 공격하고 그 뒤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나오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예.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그 빠른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만 보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예. 관련해서 정치인이 자기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면 관리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게 뭐 정리해 보자면 관련돼서 뭐 정치적인 그 사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국민의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미 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좀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창원 남녀 3인조 골프 연습장 나오던 여성을 납치 살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이 부부가 연습을 하고 남편은 남편 차로, 여성은 여성 차로 귀가하던 도중에 이 여성이 개인 3인조에게 납치를 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남편이 실종 신고를 내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고 범인을 한 명을 잡았고 2명은 지금 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단순한 이 돈을 노린 납치냐 아니면은 청부나 원한 등에 의한 범행이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도 의원님. 네.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건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런 사건은 많이 안 잘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 또래 이제 뭐 예. 부유층을 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 골프 연습장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아마 이 뉴스를 듣고는 아 정말 치안 상태가 안 좋은가라고 걱정을 많이들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뉴스가 자세하게 나오면서 예. 이제 경과가 좀 나오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한 강도로 보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예. 시신 유기 장소도 사전에 답사를 하고 또 예. 위조 번호판 차량 이제 추적이 될까봐 예. 그런지 자기들 도피를 위해서 차량 위조 번호판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뭐 예.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했다는데 사람을 살해하기까지는 뭐 이렇게 돈하고 이렇게 비교 형량이나 이런 걸 하긴 적절치 않지만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석연치가 않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한이나 청부 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외제차를 타고 있는 여성을 노리는 납치 살해 이제 금전적 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뉴스가 나와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주말에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따로 차를 타고 갔다. 또 돌아올 때도 따로따로 차를 타고 갔다.
그리고 이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납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앞섰고 부인차가 뒤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부인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안 보이면은 남편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전화를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좀 존재해서 경찰도 다른 가능성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리포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29살 신모 씨가 고급 외제차 주변을 맴돌다가 뒷문을 열어 내부를 살핍니다. 육촌형과 형의 동거녀와 함께 돈을 빼앗으려고 이 차의 주인을 납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차량 바로 옆에 차를 주차시킨 뒤 골프 연습을 마치고 나온 40대 여성을 그대로 납치했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피해 여성을 3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SUV에 강제로 태우고 사라진 겁니다. 차에 이제 여자 한 분이 다리 부분인 것 같아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같기도 하다 뭐. 이들은 경남 고성까지 여성을 끌고 가 살해한 후 전남 순천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 여성의 카드로 480만 원을 뽑았습니다. 범인 3명 중 먼저 검거된 심 씨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건 맞지만 살해 현장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무거웠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거 죽였구나. 자기는 그 겁을 많이 먹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다 처리했구나. 경찰은 도주한 공범 심 씨의 육촌형과 동거녀의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일반적인 그 부유 여성을 겨냥한 이른바 납치 그리고 금품 협박 사건하고는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 있다가 그런 차량 왕래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범행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야외 어쨌든 골프 연습장이었고 이 범인들이 3시간 넘게 그 현장에서 기다리면서 이 피해자한테 접근을 했거든요. 뭔가 좀 이 사전에 점 찍어놓은 것이다. 딱 그 점 찍어놓은 여자를. 듯한 그러한 행보가 보이고 그리고서 바로 또 납치하고 나서 불과 한 2-3시간 만에 살해를 해서 아예 그냥 저수지에 시체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이득이라는 게 신용카드로 480만 원 인출한 거. 이 범인들은 사전에 다 가발도 준비하고 뭐 화장도 하고 위조 변호판까지 다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것이 좀 사전에 시나리오대로 어떤 기획돼서 바로 쭉쭉쭉 이렇게 진행된 그러한 어떤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건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좀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좀 진척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나온 상황만 봐가지고는 단순한 이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애들 장난으로 덮어버리는 여기사 성희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 부산의 한 여교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갔더니 뭐 칠판에 생리대가 붙어 있어서 누가 이런 걸 붙였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남자 중학교에서 이 콘돔을 풍선처럼 부는 그런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여자 선생님들이 발끈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당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웃으면서 대범한 척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정학 또는 강제 전학까지도 좀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이런 거에 관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초중고생들 사이에 계속 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도 뭐 계속 시끄러웠죠. 청와대 행정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아이들의 잘못된 성교육, 바로 이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특히 이제 강조될 부분이 이제 수업권 문제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지나치게 이제 어찌 보면은 교권이나 수업권을 좀 쉽게 대하는 그러한 이제 일상적인 일탈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지도 노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일어나는 비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희롱이 5년 새에 2배 늘었지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요. 일부 남자 교사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발끈하느냐라면서 되레 여교사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도 좀 있습니다. 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남편이 신성일 폐암 3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기침심에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발견이 됐고요. 뭐 이 폐암 3기가 생존율이 20%인데 워낙 뭐 몸 관리를 평소에 잘 해왔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엄앵란 씨도 유방암을 였다가 이제 극복을 해서 완치는 됐습니다만은 좀 그러네요. 예, 한때 최고의 이 배우들이었는데. 예. 글쎄요, 2015년이었죠. 그 엄앵란 씨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예. 진단 받는 거 하다가 실제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또 신성일 씨가 이렇게 극진하게 엄앵란 씨를 간호하는 모습 이런 예. 것이 또 방송되면서 예. 굉장히 잔잔한 어떤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성일 씨가 월요일 날이죠. 26일 날 예. 병원에서 좀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한번 이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3기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뭐 방송에서 방송하는 그 신성일 씨 관련된 프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그 경상북도 영천에서 거기 이제 쭉 넓은 이렇게 어떤 밭 같은 것도 예. 하고 집도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영화 제작 그리고 영화 박물관 이런 거에 굉장한 어떤 의욕을 여전히 그 나이가 있음에도 보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게 뭐 불과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도 바로 그냥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좀 잘 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1982년에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이제 사시는데 왜 폐암 3기가 걸린 건가? 뭐 많은 분들의 좀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꼭 맑은 공기에서 산다고 해서 폐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담배 필까? 근데 사실은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 이젠 이런 암 같은 거를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저희 뭐 유명인이어서 알려진 거지만 가족 중에도 생각해보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식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이 정도 연세까지 사시면 친척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옛날엔 무병장수로 추구했지만 이젠 할 수 없이 일병장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네요. 예. 근데 오히려 빨리 진단해서 이걸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은 이런 걸 이분들 계기로 이 엄앵란 씨도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신성일 씨도 이겨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기대해 보는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는 또래가 신성일 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활하는 걸 보면 엄앵란 씨는 되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암에 걸리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환경적인 요인만은 아닐 테고 신성일 씨 뵐 때는 아니 신성일 씨는 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나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배우하시고 할 땐 되게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좀 신성일 씨 너무 근데 파란만. 폐암이 꼭 이렇게 그 담배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스님 같은 경우도 전에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꼭 이게 뭐 전부 다 담배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기 좋은데 사셔도 걸리는 경우가 뭐 있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또 담배 피면 더 담배 회사가 또 싫어하나요? 아니 아까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전학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의 유전을 바로 아래에서 받는 확률이 50%로 합니다. 또 사촌과는 25%. 그다음에 할아버지와 저 손주의 관계에서는 25%. 그래서 꼭 유전인자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저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전지 유전한 얘기까지 나왔네요. 어쨌든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륙종 유아인 5번째 신체 검사 끝에 군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뭔가 이 군대 면제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고륙종은 상당히 좀 큰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도전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군 면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분하고는 좀 다르시죠? 미국으로 도패 가신 분.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암이 생긴 거죠. 뼈에 종양이 생긴 거여서 이제 관련돼서 본인들이 본인이 회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관련된 치료를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면제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군을 회피할 목적이었으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알아서 차라리 다녀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면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병력 당국에서도 요즘은 이런 분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군 면제 판정을 내릴 때 일반인보다 그 병력 당국에서 판정을 내릴 때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면제 판정이 정말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로 이제 군 면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어쨌든 굉장히 이것도 좀 안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하나만 좀 더 진짜 파주 등산로에서 한 40대 여성의 이제 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시신 부패가 진행돼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좀 끔찍한 게 불과 한 얼마 안 되죠.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등산로에서 이 주부 등산객이 살해당하는 일이 여러 번 발생을 했어요. 뭐 정신착란증에 걸린 사람이 이해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범행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다시 시작이 된 건가요? 마치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자꾸 그런 악몽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등산에 관련된 부분, 등산로가 아무나 찾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실종자들이 등산로에서 실종됐다고 하면 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수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애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당사자가 뭐 원한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당사자로 용의자가 특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만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연관된 여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다시 이제 여름이 되면서 해가 일찍 뜨고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등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좀 드문 곳도 좀 있고 항상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사건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존재 묻자 비참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청와대 최순실과 관련된 대책회의 전후 상황과 관련해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이제 좀 밝혔습니다. 비참하다. 보는 국민도 좀 비참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불러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김 전 수석의 진술 내용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때는 작년 10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입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비참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한 걸로 받아들였다는데요. 이어 김 전 수석이 비선 실세에 대해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과거 청와대 참모진이 재단 모금을 지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이런 진술이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 전 수석의 진술 내용에 뇌물 관련 진술도 없을 뿐더러 박 전 대통령의 비참하다는 표현에 대해선 비선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해명하는 상황이 비참했다라는 뜻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청와대 이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좀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성호 홍보수석이 좀 물어봤습니다. 정말 비선 실세가 있느냐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비참하다라고 대답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최 씨가 호가호위한 것이냐라고 묻자 박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좀 답했고요. 최 씨의 존재를 국민에게 밝히는 게 어떻겠냐라고 수석들이 건의를 했지만 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이 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법적 검토를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을 끝까지 감쌌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됩니다. 개헌 카드를 꺼냈죠. 이 최순실 사태 때 언론 보도가 막 나오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자 이것이 뉴스에 초점이 됐고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신의 한 수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탁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됐죠. 이걸
이 대책회의를 하긴 했는데 이 대책회의에서 명답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최순실의 존재를 공개하고 기업들과 윈윈이 아니라 사실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그때 사과를 했더라면 개헌이라고 하는 이 뭔가 맞불 카드를 정략적으로 꺼내들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좀 더 작아졌지 않을까, 막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 인사한테 이 수석 중에 한 명한테 들은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 비감했었는데 이 4명의 수석 말고 다른 수석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운영이나 청와대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국회에 갈 일이 있으면 미니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가 10월이니까 미니버스 타고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이제 국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본인들끼리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서 그 버스 안에서 깔깔 웃으면서 갔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수석 저도 아는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렇게 황당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안종범 수석 그리고 이 홍보수석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이렇게 대통령하고 4명만 하신 거니까 다른 수석들은 진짜 10월 말까지도 깜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깔깔 웃고 갔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는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제 말이 목이 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시는 표현이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거죠. 이런 얘기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하다는 게 이게 최순실은 실세가 아닌데 자꾸 언론이나 주변에서 실세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비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거지 어떤 의미예요? 제가 해석을 못 하겠네요. 그 문제는 전 대통령만 아시겠죠. 왜 비참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전 이제 10월 24일 날 그 신의 한수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24일 날 개헌을 논의하고 그 개헌에 대한 이슈를 치고 그다음에 오후에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개헌이 묻히죠. 그리고 한 45일 뒤에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전 과정에서 아까 앵커 말씀대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병기 국정원장 등 다양한 정보 루트에서 올리는 그런 사안들을 받아봤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극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하기 전에 서대문 형무소부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형무소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비참함도 한번 동달아서 그러니까요. 왜 비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다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3차 영장의 신중 불기소 기소 방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정유라가 강도 높은 조사를 좀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참했어요. 딸 정유라 때문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순실의 지금 생각은 온통 딸밖에 없나요? 정치 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최순실 같습니다. 뭐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관련돼서 뭐 검사도 호통도 치고 이러는데 최순실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재용 관련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재판에서 본인이 불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또 여겼나 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안 나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순실의 마음은 최순실만 알겠지만 본인이 큰 그림을 갖고 이것저것 뭐 재면서 재판에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글쎄요, 이제 뭐 최순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최 씨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재판에 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최 씨에 대한 이 진짜 국민 감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 신상진, 원희철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는 이런 얼라들하고는 더 이상 TV 토론에 못하겠다 뭐 그런 표현까지 좀 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출판한 나는 반성한다의 책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직권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자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날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타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원주철 의원이 단정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적어도 나한테 확인을 해보고 공개 발언했어야 됩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선 당대회 전당대회가 이게 사실 흥행을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 당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흥행이 좀 되나요? 그러나 안 좋은 일로 흥행이 좀 되는 건데 진짜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반대로 보는데 저게 이제 흥행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철저히 그들만의 경선으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래도 뉴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뉴스라는 것이 저게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과연 있을까요? 저런 부분에? 저는 아니 홍준표 전 후보가 바른정당에 뭐 가려고 했든 안 가려고 했든 그거 국민들이 관심 있을까요? 저는 그거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의 기본 메인 어떤 메시지가 어떤 철저한 반성과 그를 통해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해도 사실 부족할 판인데 저렇게 서로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국민들의 또 어떤 삶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 가지고 저렇게 서로 난타전을 하면서 때리는 것은 저건 정말 더 자유한국당의 어떤 거듭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런 부분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경선 자체에 큰 어떤 변화, 판도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 저는 뭐 그렇게 홍준표 후보는 정치적으로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 면에서 별로 이 지금 현재 원유철 의원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경선 판도라는 거기에 국한해서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와 저거 뭐 말도 안 되고 뭐 재미있네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그냥 이 정해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가지 지금 바른정당에 입당하려고 타진했었다는 그런 정도 저 공방 가지고서 큰 어떤 변화가 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문제는 이 국방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후보자가 1991년에 만취운전에서 적발됐는데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조직적 은폐 아니냐라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있었을 때 기록 없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했어요. 아마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격 사유인가요? 저는 이 송영무 후보자의 양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 기록에 있지 않다고 해서 양심을 흐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성당 가서 좀 고해성사 좀 깍듯이 하고 좀 진실만 말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문제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결단과 또 대통령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으로 봅니다만은 제2의 낙마자가 나올 수 있다. 전 충분히.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없어요. 17개 부처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가시는 길에 좀 편하게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진 사퇴를 우리 맹 교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안경환보다 센 카드를 뽑았다라고 해서 술렁이는 검찰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의 첫말이 공수처 신설이라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의원님, 이 피했더니 더 큰 센 사람을 만났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사실 박상기 장관 후보자 어제 얘기를 듣고는 저는 딱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딱 뵈니까 사진을 뵈니까요. 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무 경험이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그 필드워크를 하시진 않았지만 이 법무부, 검찰, 대법원 이런 데서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죠. 코워크를 한 경험도 많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신이 뚜렷한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를 아예 딱 신설 얘기를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정치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공수처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공수처 받겠다 이런 거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거고 이제 더 나아갈 수밖에 예. 없겠죠. 검찰 개혁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랑 그 박상규 후보자도 예. 그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아마 이 두 분들은 학계에 오래 계셨기 예. 때문에 다양한 실무 경험이 그런 그 위원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필드에만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기준은 더 높으실 예. 텐데 이게 실제로 개혁 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는 이제 또 밑에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예.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30일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제 앞서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죠. 1층에 대통령, 2층에 참모진들 모는데 강요는 이제 강경화 장관, 외교장관 한 명만 좀 탄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이 성남공원에 쭉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나와서 배웅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츠맨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앞쪽엔 신임 장관들, 뒤쪽엔 떠날 장관들이란 모습의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이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이전 정부의 강요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앞줄에는 새 정부의 강요들이 그리고 뒷줄에는 곧 떠나갈 강요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양신문 5면입니다. 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국민의당 국회의원 총회 앞서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씨 이른바 이 특혜 채용과 관련된 증거 조작 어디까지 파장이 튈지 국민의당이 앞날이 캄캄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당 국회 정상화 합의했습니다. 여야 사당 원내 대표들이 임시국회 개회와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중앙일보 21면입니다. 신호등 앞에 그늘막 쳤더니 시민들 원두막에 온 듯 시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이제 그늘막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땀을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 참 아이디어 좋죠? 저런 것 좀 많이 설치해 놓으면 좋겠는데 각 지자체별로 또 이 구별로 예산이 다 다르겠죠. 부자 동네에만 저런 게 설치되는 건 아니겠죠. 예. 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8면입니다. 핸들 뜨거워 장갑 끼고 쓰레기통 녹아내린 살인더위다라고 하고 있네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무려 43.3도에 달하는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니 쓰레기통이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이 더위에 강하다는 선인장도 저렇게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인가 봅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10초 07 김구경 한국 육상 100m 새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9초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 10초대, 또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선 때 기록을 갖고 있는데 조금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저으면 저렇게 9초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다시 뜰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특검을 하자라고 물을 붓고 있죠. 그런데 저 물로 과연 저 비행기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윗선 선거 당시 현수막 누구라고 하고 있네요. 누굴까요?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머리 자르기 국민의당 안철수도 알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좀 흉내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의혹 조작 파문인데요. 특검으로 저 성난 황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무자비한 정권 최순실 구속되고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은 이 세월호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어서 세상이 바뀐 줄 알았지라는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요. 일부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전 국회의원,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녹취 조작 윗선 수사 위기에 국민의당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조작 당원 당에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안철수에 연결되는 당 존립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미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와 관련해 파슨스에 함께 유학 간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유미 씨가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파악해달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리 사전에 이것이 조작된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먼저 이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던 안철수 전 대표.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3대 비리 아십니까? 입학 비리, 경력 비리,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취업 비리입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입장 표명 여부와 그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애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커지자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관계자 책임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해서 확답을 받아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낸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데 뭐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이분이 정말 정치권에 그래도 발을 들여놓은 지 오래되거나 이런 분도 아니니까 정말 본인이 혼자 다 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주 의원이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떠오르신 분이기도 한데 조금 그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빙성 확인차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있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 음성 녹취 파일의 주인공을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파슨스 스쿨에서 쓰는 이메일 주소랑 같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이거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 스타답지 않은 너무나 허술한 확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더더군다나 관련해서 이슈가 안 됐던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치부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토론회에서 문준용 씨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당사자, 더더군다나
그 경력이 검사였던 사람이 관련된 부분을 뭐 대충 메일 주소만 가지고 확인했고 관련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뭐 말장난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당사자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로 확실하지도 않았던 사항,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믿고 활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질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만약 당이 관여됐거나 본인이 사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발표하도록 했다라면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본인도 이제 이음에게 쏙갔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검찰이 좀 더 밝혀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거짓 가능성을 알고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국민의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 열성 당원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것인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여러 가지의 가설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열성적인 당원의 정치 욕망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본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조 변호사 말씀대로 대선의 핫 이슈 중에서 최고의 이슈인데요. 이 판에 따라서 오히려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기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캠프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런 제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쏟아지면 검증 작업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검증을 하나요?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공명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필터, 정수기입니다. 모든 것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걸러내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는 그야말로 검찰로 말하면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공명선거단입니다. 방패막이도 되고 우리 내부에서의 창도 만들고. 근데 여기에 더군다나 이용주라는 전직 검사, 그죠? 또 김민원이라는 전직 검사, 가운데는 김성호라는 전직 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검찰과 정치까지 모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몸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젊은 이준서와 젊은 이유미가 하기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선대위원장들 전체회에서 수차례 한번 걸렀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안 후보는 25일 날 직접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그 이전에 이런 개연성에 대한 여러 설이 나오거든요. 보통 선거판에서는 하루에 24시간 내에 숨소리마저도 모든 손발까지 달합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기능이 첨단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물타기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당의 총체적인 팬더멘탈, 체력을 드러낸, 한계를 드러낸 또 안 후보의 성급함을 드러낸 적어도 이 문제라 그러면 안 후보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간 중대한 사안이었다. 다만 이것을 안 후보가 알았다 안 알았다는 문제는 향후 검찰 수사의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당에서의 이른바 검증 과정,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허술했다든가 아니면은 알고도 거짓임을 알고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묵인했다든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정원 기소실장으로 간 신현수 변호사 이분이 이제 우리 공명선거 감시단의 그 부단장으로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공명감시단 이끈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사안을 걸릴 때 상당히 치밀하고 대단히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번, 20번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파슨스 스쿨부터 녹취 과정까지. 대선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를 언급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증거 조작, 이 사건이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유미 씨가 어떻게 이걸 조작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하나의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저 채팅방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 시절 부하 직원에게 본인 아들 일자리를 부탁하고 그걸 알아서 처리해 준 사람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시켜 준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고위직 친인척도 넣어준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대충 맞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맞는 것 같아. 준용은 파슨스 입학만이 목적이었다. 지수준에 맞는 학교를 골랐어야지. 5급 공무원은 과잉 스펙이었다. 알아서 근 거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도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이유미 씨가 조작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저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있는 대화 상대자들이 모두 이유미 씨의 동생이거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조작을 한 거죠. 같은 이유미 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이 전화번호만 갖다가 네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짜고 치는 거였죠. 예. 저 문제가 흔히 이제 대선의 이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톡방을 통한 상하 좌우에 이런 토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분의 일정이었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일종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기에 결단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문준용 이 취업 문제가 결정적인 하나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대선 프레임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그런 하나의 홈런이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저 카톡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더 치밀하게 할 건 아니고 카톡으로만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과정에 보면 지금 이유미 씨가 있고 이유미 씨 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당시 수석 부단장이 있고 그리고 제일 그 추진 단장을 맡았던 게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용주 의원과 이제 김인원 수석 부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국민들이 봤었고 또 뭐 이용주 의원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하면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이유미 씨의 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련자가 개입이 돼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했다라는 것은 어떤 식이든 뭐 변명이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렇게 특혜 의혹을 조작한 것은 이제 이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음성 녹취 파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친동생의 남자 친동생의 목소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거를 조작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왜 시켰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들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큰 건 한 건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요. 또 제보자가 이 씨의 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친구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증인 중에 파슨스 스쿨 출신이 있다라는 당원 이유미 씨 발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솔깃했고 증언을 확보해 오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자 이 이유미 씨가 친남동생을 시켜서 마치 파슨스 출신의 그 친구 문준용 씨를 아는 지인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이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유미 씨가 최초의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촉을 하다 보니 카톡방도 조작하게 되고 음성 녹음도 조작하게 됐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게 이우미 씨가 이제 그 그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뭐 보낸 그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단독 범행인지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지 지금은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주장은 그렇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 차원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그 중대한 그 과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명선거 그 추진단의 단장일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할 때도 보면 신빙성 확인을 위해서 이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파슨스 졸업생 이 진술을 한 사람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그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경위로 믿었는지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을 하려면 당사자는 최소한 만났어야 되겠죠. 저렇게 얘기한 사람은. 뭐 이메일만 확인하고 저럴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이 선거인데 5월 5일 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최고조로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 문제나 이런 데 민감할 때 문유라라고 심지어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건을 맹공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 추진 단장들은 단장이나 부단장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제보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통상의 절차고 이 사람들이 법조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호남 라인하고 안철수 라인하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의 그 세력이 일정 부분 그 지위 계통이 조금 달리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 내지는 특히 이제 후보가 이거를 명확하게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을지 모르지만 선대위원장들은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대위원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국민의당도.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어서 좀 하나하나씩 좀 고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게 이제 일단 증거는 조작이 된 게 확실하니까요. 과연 이것을 이유미 씨가 처음에 먼저 제안을 한 건가? 이렇게 조작을 하자. 이렇게 좀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맹공을 퍼붓자라고 첫 제안을 한 사람이 이유미, 당원인 이유미 씨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당의 고위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심리상담소라든지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좋은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유미 씨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 또 캠프에서 여러 차례 일도 했고 청춘 콘서트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이자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관계가 되게 있는 걸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몰랐을 거라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하지만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몰랐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고 누가 먼저 그 문제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예. 관련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을 했으면 관련된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게 마땅하고요. 예. 물론 당사자들이 관련해서 그 부분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관련된 뭐 얘기가 되는 것을 밀어놨다거나 그러면 지금 안 져도 되겠죠. 근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맹공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예, 뭐 이 파장이 최종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발단 상황이 이유미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전 대표와 조작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의 관계는 대선 후보와 당원 관계를 넘어선다. 뭐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게 가르침을 주시던 학교 교수님이며 문제는 정치구나를 깨닫고 참여했던 청년공간 희망 콘서트의 강연자로서의 인연이 쌓인 이분의 출사표에 10여 년간 쌓아왔던 저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한 채 생애 가장 뜨거운 진심을 불살랐다라고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당에서는 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김미경 교수의 집안에서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녀 캠프 내에서도 유명했다. 당시 독자 행동으로 몇 번 문제를 일으켜 기억을 하고 있다. 캠프에 직함을 주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캠프 산하 기관인 2030 희망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종석 국장님, 이유미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 조작을 하고 그것을 윗선에다가 보고를 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봐서는 이제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 중에 그 문준용 씨가 다녔던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우리 직원 중에 파슨스 스쿨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 직원이 좀 문준용 씨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좀 잘 만들어봐.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정확하게 좀 더 증거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좀 더 했겠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취재를 하고 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엑셀레이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유미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표현대로라면 아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성 지지자거든요. 그리고 5월 5일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그 당시에 이른바 여론조사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 기간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지지를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그럼 한번 이 판을 좀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건을 만들어내면 이게 한번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유미 씨가 그야말로 자신과 동생 또 뭐 카카오톡 아까 대화 같은 것도 지금 자신과 회사 그리고 또 이 아들의 전화번호 세대를 갖다 놓고 본인이 다 그 대화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과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지시 관련성 부분은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쨌거나 이유미 씨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거에 이른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작 사건이나 네거티브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직접 이 당원이 관련된 직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당해서 우리는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누구와 일부와 결탁해서 이용했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국민의당 이 사태의 심각성은 이 국민의당 당원, 이 열성 당원, 그냥 단순한 당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후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당원이 그걸 말 그대로 ABC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고 그것을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공적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발표를 바탕 삼아서 그 당시 국민의당이 거의 수십 건의 논평을 내면서 그야말로 이것을 부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향후에 뭐 상당한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이제 이 이유미 씨가 보니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제 창구 간담회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또 우수 이제 청년 창업인 벤처 창업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간담회도 가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 야망이나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따 치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직원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혹시 그러면 문준용 씨를 아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유미 씨가 돌아와서 직원을 불러놓고 당신 이유미 씨를 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문준용 씨를 아느냐? 예, 문준용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제가 파슨스 스쿨을 나왔지만 사실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이유미 씨는 그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가서 근데 잘 모른답니다. 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게 없나 봅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한 가장 상식적인 대화인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니야. 이걸 좀 어떻게 엮어봐. 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직원하고 짜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밝혀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유미 씨가 정치 욕망이 강하다고 해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본인 독자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인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가 예, 이건 뭐 검찰 조사 내용 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궁금해져서 예.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거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 당사자 이 경우에는 문준용 씨를 아는 사람들이 뭐 제보를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제보자를 내세워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지 사실 이 제보자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녹취 파일 같은 걸 해가지고 당해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드물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이 그 제보를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느냐는 게 의문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이런 과정을 대선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대선 캠프에서. 사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후보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논외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걸 다 알 그 보고 라인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정치에 이제 좀 발을 들여놔서 이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조작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잘 본 경우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게